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여야 싱크탱크의 수장 두 분을 모시고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있게 될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정치 향배를 가를 거다. 다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당은 자체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밀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시죠? 예, 예. 네, 지역구가 바로 옆 지역구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새해 벽두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원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 정책적으로나 또 그 정치하시면서 굉장히 그 중도적이시고 객관적으로 정치하셔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 우리 그 동료이십니다. 네. 이게 이제 고맙습니다. 그 새해 첫날에 첫 방송 첫 코너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두 분께 좀 새해 덕담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부탁을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두 분이 지금 알아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보통 이제 싱크탱크 하면서 이제 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또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책과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과 입법을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특정 그 연구소, 그러니까 싱크탱크를 설립해서 그 기관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라라는 의미고요. 이 정책연구소의 운영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가 그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크게 저희 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에 하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정책 과제를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당과 당의 지도부나 또는 일반 그 우리 사회에 제출해서 입법 과제를 정책연구소 제출 그 보고서를 그 발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건 일반 그 선거 여론조사기보단 정책 수요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 현재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고 정책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주요 업무입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비슷한 기능인 거죠? 거의 똑같네요.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민주연구원하고 이제 기능은 같은데요. 저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홍익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어떤 좌표나 나아갈 지향점,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입법하실 때 정책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또 그다음에 정책 네트워크, 또 외부에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학교, 또 외부에 있는 기초자치위원들, 단체위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요. 또 여론조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와서는 이제 데이터 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민심을 소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 전략, 또 데이터, 민심조사, 정책 또 수요조사, 그다음 아카데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두 거대 양당의 정치 컨텐츠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좌우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각각 그러니까 이 원에서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던데요. 지금 일단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고 정당 지지율 추이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민심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지율 추이를 해석을 해야만이 결국은 보궐선거 전망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홍익표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그 민주당 지지율은 좀 그 하락 추세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당연히 뭐 그 선거 전후 시기보단 그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근데 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좀 그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예컨대 갤럽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 약간 여전히 한 10% 이상 그 야당과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네. 조금 최근까지는 이제 그 주간 기준으로 좀 뒤지는 한 1~2% 뒤지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 추세 자체는 국민의힘이 좀 상승세에 있는 것도 분명하고 저희가 예. 다소 하락세인데 하락세가 약간은 좀 지난해 하반 말에 예. 좀 그 정체 일단은 좀 견조하게 막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고 저희들이 좀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만 항상 모범답안이 이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도 당 지지율 조사를 합니까? 네, 저 연구원에서 하진 않고요. 저 주간 단위로 그 전략국에서 전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에요. 그래서 당 지지율을 별도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 말고 별도로 지금 전략국에서 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 추이는 어떻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 지지율은 그 갤럽과 리얼미터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정책연구소는 그런 어떤 선거나 이런 걸 두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보다는 민심과 여론 동향, 정책 수요 조사 같은 걸 중심으로 하고요. 하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당 중심에서 이제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수치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단지 그러나 그 추세, 트렌드는 우리가 중요시하게 본다.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국민의힘은 지금 그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이 생겨서 한동안 침체돼 있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여권은 좀 주춤해서 좀 하강을 맞고 있는 그런 추세는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했는데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 오시면서 사죄하고 또 굉장히 약자를 돌보고 또 중도 개혁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치고 나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소구력이 생기고 있다. 중도층 집떠난 집도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속속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는 또 이제 반사이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권의 어떤 실책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국민의 실책도 분명히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여쭤본 김에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는 이제 그 전국 평균을 갖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보궐선거는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치러지는 거니까 그러면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중에 계속 면밀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추이를? 그러니까 아주 그 특이점으로 그러니까 포착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둘을 놓고 보면은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보다는 부산이 좀 더 분위기는 낫다.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다. 하지만 서울도 지금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집단한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을 계속 그 같은 패널로 조사한 그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그걸 보면은 탄핵 이후에는 한 67% 정도가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떠났다가 금년 총선 때 보면은 한 62.5%는 돌아왔다. 한 37.5%가 아직 안 돌아왔다. 근데 이제 지금 그 37.5%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자, 다시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전에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 중에 중도적인 분들도 이제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나 하고 지금 돌아봐주고 있는 그런 딱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참 신중하게 겸허한 자세로 정말
딴 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잘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조사를 계속 해왔군요. 한국갤럽에서. 예, 한국 리서치. 한국 리서치. 예. 근데 그 홍영표 의원이 어떻게 서울 쪽의 여론은 좀 그러니까 특이점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서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그 전체 전국 여론조사보다 저희 당한테 조금 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부동산 문제가 그렇겠죠? 가장 이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그 여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부동산 문제 최근에 어쨌든 그 악화되는 상황은 조금 더 그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 당에 대해서 관망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 검찰 문제를 둘러싼 어떤 그 소란스러움이 국민들 보기에는 그 정부 여당이 좀 더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그 방역과 관련돼서 코로나 방역이 연말 연시에 그 사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래서 연말 연시인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당 국정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뭐 그 단번에 무슨 뾰족한 수로 뭘 그 지지율을 반등시키거나 회복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내실 있게 그 점검하면서 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리가 방민경이라고 해서 방역, 민생, 경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게 그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부터는 좀 이게 서울과 부산은 조금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좀 부산은 좀 나중에 따로 떼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서울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두 분 말씀에서 이미 다 녹아서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의 쟁점은 결국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정책적 이슈로는 부동산이 가장 핫하게 왜 그러냐면 그 아마 우리 당의 입장에 무관하게 네. 아마 야당으로서는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가장 호재로서 부동산 문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 자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부동산 문제만 갖고 선거를 치르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이슈들이 생각보다 그 저희들도 정책 수요 조사를 해보면 경제 일자리 아마 이게 방역하고 경제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높게 국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방역 민생 경제라고 했던 이유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슈들은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이슈를 갖고 선거를 치르기는 저희 그것보다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 해답과 이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뭐가 가를 거라고 보세요, 지상호 의원님은? 일단 지금 그 서울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거주의 안정성 이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안전 이건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 일자리, 그다음 코로나 네. 이렇게 이제 봉착이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차피 이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여야가 없는 것이고 홍 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 24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그 수장 국토부 장관도 바꿨습니다. 예. 근데 바꿔도 좀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시끄러운 분들이 자꾸 들어와요. 말도 실수하고 좀 공감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저 정도의 정말 어떤 생각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홍 원장님이 어떤 라디오 방송 나가셔서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맞다. 단지 과정이 좀 거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거꾸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네.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좀 잘못됐으면 그걸
인정하고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절차나 과정에서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무리수가 돼서. 그걸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그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원래 민주당 그 당의 가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서민들 또 노동자들을 그 아끼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기득권 정당화돼 버렸습니다. 정책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좋게 하게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좋아졌지만 외부에서 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알바라도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인구권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좋아진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취준생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이 또 좁아져 버렸어요. 기존의 인사이드 안에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지켜주는 어떤 정책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앗아져 가는데 이거는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책무의 가치에서 봐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간담회 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원래 민주당이 했던 그 진보적인 가치 또 개혁적인 가치 인권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또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에 좀 더 충실하시면 그걸 잘못된 건 잘못됐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꿔서 뭔가 우리 머리를 맞대어 해보자 한다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지율의 정체 하강 그것이 다시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익표 의원께 반론기에 드리기 전에 잠깐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고 반론기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에 담겨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기조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보면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이 바뀌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정수석이 바뀌셨다는 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문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23개인가 어떤 부처가 있을 때 18개 부처 정도를 정책실장이 이제 관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그렇다면은 김상조 실장을 유임하셨다고 하는 거는 이 정책 기조는 그냥 간다. 예.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딱 한 거죠. 국민들한테 내가 변합니다. 그동안 내 정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라고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다. 홍익표 의원님. 네, 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의 방향은 옳은데 과정이 조금 거칠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 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할 때 그 하나하나 어떤 정책의 모든 것들이 뭐 저희가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로 여론조사했을 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그 전월세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종부세를 좀 올려야 된다. 과세 형평성,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를 가진 자들에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의 선후, 경중, 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좀 거칠게 했던 면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보자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그 지상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저희가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게 다 옳지는 않겠죠. 어떤 부분은 잘못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정책 평가를 해보면 대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과정과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상호 원장님께서 굉장히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인국공 사태 흔히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공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세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공정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계층과 어떤 그 사회경제 상황에 따른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걸 중단할 거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의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게 갈 거냐는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의 선후, 경중, 완급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공정과 정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할 건가 하는 것이 앞으로 정권 후반기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778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여야가 싸우지 않고 토론하니까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고품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1년 새해 첫날 특집으로 올 한 해 정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정치 이벤트쇼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이끌고 있는 홍익표 의원, 지상욱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잠시 전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좀 정책 요인을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그 정치 요인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후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거라는 게 상대 게임이다 보니까 후보가 어떻게 매치업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먼저 그 지상욱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관심사가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저는 여기서 꼭 하나 이제 고전에 네. 우리 민주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선거가 네. 저는 정권 심판 선거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 심판 선거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저희는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서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고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거는 이 선거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원인 제공자가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당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때 국민들이 좋아했거든요. 와 멋있다. 그래서 표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시고 180석 아니 2018년에 지방선거 석권하고 이번에 총선을 석권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제 서울과 부산 똑같은 이유 그것도 여성 성폭력에 대한 이유로 됐는데 사과가 없이 국민한테 약속을 한 걸 당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찬성을 얻으니까 후보를 내버렸어요. 당원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대표이신 분께서 이낙연 대표께서 그리고 후보를 내서 국민의 심판을 묻겠다. 그건 저는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 국민의 심판을 물었는데 만약 후보를 지면 선거 지면 뭐 당을 해체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성폭력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도 서울과 부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사과 없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지 이슈로 그냥 덮어서 프레임 체인지를 해서 가겠다. 이런 거 좀 옳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일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입니다.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각 당은 각 당에서 내는 후보들이 있는데 후보들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는 대선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본질적으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 정책을 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드리고 그런 걸로 과거에 어떤
그 숲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걸로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당을 키워나가야 되는 네. 이런 건데 예. 그런 정책 대결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정치가 좋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단일화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 자체 논의를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이 나오셨잖아요. 단일화 한다고. 안철수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야권이라고 하니까 뭐 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출마 선언 때부터. 그러면 정의당하고도 단일화를 하는 건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분은요, 우리 그 기본의 우리 지지자들, 네.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그분들의 정치적 좌표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하고 양보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 예. 역할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셨고요. 네. 탈당해서 뭐 이야기 뭐 어려운 국중주의라는 걸 표방하다가 그분이 사실 지금까지 보수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보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 이제 보수의 본진인 국민의힘하고 단일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인구 1,000만 시민인 서울을 경영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선거를 단일화라는 말로 정치공학적인 말로 희화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라는 그 요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알박기라고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오, 알박기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고 예. 또 민주당과 우리가 정책 대결을 통해 가지고 정책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더 나아가는 대선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국민의힘이 자라나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다 망가뜨린 공학적으로 단일화 논쟁에 빠뜨리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 원장님께 예. 한때는 모시고 있었던 당의 대표셨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잘 모시고 계셔서 네. 그 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셨으면 제일 좋았을 거를 네.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보수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분이 보수의 본진까지 지금 오셔서 얘기를 하시게 됐는지 참 좀 근데 지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우리 그 지상욱 원장님 말씀에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 그럼 정책적 이념 그 좌표가 뭐냐 그래서 딱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님 좀 받아주시죠. 예, 먼저 그 안철수 대표는 물론이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모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옛날 30 때부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오시다가 한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길 갖다 치료하려고 가셨다가 아니다 해서 다시 오신 거고요. 이분은 이 근처에 오신 적이 없었던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또 지금 많이 거기 가셔가지고 계신 건데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자기 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 선택에 따라 가는 거고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뭐 그분이 노선이 어떠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정쟁보다는 이번 그 시장 4월에 재보궐선거가 정책 선거 그다음에 대안을 놓는 대안 중심의 선거가 되면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지상욱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 정말 그런 방향으로 국민께 모범적인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싶고요. 예. 아울러서 이 정책 선거라고 할 때 정책 선거를 이제 뒤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정에 대한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나 그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그 정책 선거를 좀 갈라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그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지지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기존의 시장들이 했던 그 패턴보다는 서울시를 내실 있게 그리고 글로벌 그 경쟁 도시로 경제 도시로 상당히 부상시키는데 박원순 시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기존의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할 건가가 아마 새로운 서울시장의 리더십과 비전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그 당 대표는 물론이고 당의 대변인이나 또 심지어 저도 뭐 방송에 나왔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렸고요. 네. 다만 이 정부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현재 지금까지 서울시에 우리가 국회의원만 40명이 넘는 의원이 그다음에 시의원이 100명이 넘는 그런 정당이 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도리어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서울시의 비전과 네. 시민의 선택을 놓고 저희들은 한번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런 모든 이 불리한 요소가 있죠. 네. 재보궐선거를 수요를 만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단일화 문제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갖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서 단일화 이슈는 언제든지 저희도 야당 때 제기됐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종의 하나는 정치적 이벤트 또 하나는 어떤 이 후보로서 자기의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화 이슈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되든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가 누가 되든 또는 각각의 각 당이 서로 후보를 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든 어떤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서울 시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당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단일화니까 이제 야권도 있지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냈던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의원님?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 단일화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후보들이 선정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다음에 서울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서울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그리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그러니까 지금 딱 교집회 형성이 된 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공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께서는 정권 심판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성호 원장님 먼저 얘기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떤 구도에서 치러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도로 낫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선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선거로 가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한 분이 자기가 어떤 분이 얘기지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전 국민 무료로 백신을 맞겠다. 이건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수위에 맞지 않는 정책적 누가 그런 얘기 하셨나요? 오늘 화제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 수위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서울시장이 감당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저는 예컨대 우리가 불리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 서울시장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이 인구 과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서울시장에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 경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성호 전 의원 받아주신다면. 예, 일단 홍 원장님 말씀 중에 사과를 여러 번 했다 하는 말씀 주시니까 물론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사과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후보 내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랬다면 저는 후년에 있는 대선을 우리가 굉장히 치르기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를 약속을 지키고 버리더라도 미래를 본다면 그다음에 저는 사실 걱정했던 게 우린 대선 어떻게 치러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가졌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국민의힘에도 많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언한 분들도 있고 선언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름이 많이 드러난 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서울시장 이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은 여론조사했을 때 여론이 좀 더 많이 인지도 조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체는
뭐 진흙에 쌓여 있는 보석이지만 그 진흙에서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안 정책으로 네. 옷을 입혀드리고 예. 참신하고 미래적인 그런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국민들한테 도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는 정말 이 여론조사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언더독이지만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런 정책을 들고 나왔고 깨끗하네. 그럼 분명히 그런 소구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후보를 만들어서 가장 확장성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을 만들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샷 경선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 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정 원하시면 저희 당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좌표 그걸 분명히 국민한테 설명하고 네. 내가 왜 갑자기 보수당에 들어오는지 예. 그게 소구가 돼야 들어오셔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호응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역선택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당 정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된 우리보다 좀 안정된 국가일수록 정당 정치가 훨씬 더 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책임지는 그 정당 정치가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그 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네. 정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정당의 정책이 강령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당이 책임지는 분들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후보가 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비전을 조금 더 엎어서 그렇죠. 하나의 완성된 정책 그 후보로서의 이 전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 단일화 논쟁 저희들도 뭐 야권 때 많이 있었지만 이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책은 사라지고 공항만 남는 정치 공항만 남는 게 굉장히 나쁜 폐해로 그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예. 저기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좀 잠깐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언론의 일반적 분석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그 지상욱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낙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거든 낙관할 수 있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겸허하게 예. 최선을 다한 다음에 국민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죠. 단지 서울보다는 부산이 예.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환경이 좀 더 낫다는 건데 지금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 이제 허를 찌르고 들어온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나온 거거든요. 네네. 저희 당이 덥석 받았는데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잘못했다고 보세요? 예, 그걸 갖다가 뭐 TK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봐서 분명 말씀드리면 그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산 시민들의 염원, 그 김해든 가덕도든 부산의 공항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 정부와 여당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대신 TK에도 염원이 분명히 거기에 공항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K도 좀 배려를 해서 공항을 좀 하나 좀 기획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홍표 의원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은 이제 공항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예. 대구 경택 TK 지역은 군공항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이미 해당 지자체와 대구광역시하고 논의가 되면서 정부도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TK에서 결정된 공항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내실 있게 앞으로 그 건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과제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서울하고 좀 다른 게 예, 저희가 정책 수요 조사를 해보면 부산은 상대적으로 서울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동산 경제 일자리 뭐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코로나하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1순위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활성화가.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코로나를 넘어서서 부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산이 지금 현재까지도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요. 뭐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그 부산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줬고 최근에 우리한테도 기회를 줬는데 누가 되든 간에 아직까지 부산이 제2의 도시에 걸맞는 경제적 활력과 위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 또 거기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자존심을 세우는 시장, 네. 그다음에 부산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번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되고 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감하는 게 저희도 정책 그런 또 수요 조사를 해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경기,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입니다. 교통. 부산이 일자 도시거든요. 가보셔서 교통이 많이 안 좋죠, 부산이. 예, 이렇게 방사형이 아니고 이쪽 끝에 저쪽 가려면 그냥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항 같은 것도 굉장히 니즈가 필요한 건데 반면에 저는 이제 그런 공항에만 구한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테슬라에서 하는 뭐 UAM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서 뭐 드론으로 사람들 실어 날리는 게 이제 곧 상용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다방면으로 부산 시민들이 정말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면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찝어야 될 가장 큰 포인트다. 교통 문제가 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부산 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산국제공항이라고 말을 하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산국제공항과 그다음에 부산 항만 있지 않습니까? 신항만 이 두 개가 우리 이 동남권 우리 그 한반도의 남쪽 지역의 관문으로서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지상욱 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산은 물론이고 창원 그다음에 저쪽 포항과 울산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도 교통망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최근에 그 김경수 지사도 얘기하신 것처럼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경제를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그런 광역 교통망을 좀 만들어서 경남, 울산, 부산의 이 그 거대 도시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항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한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래 이 두 가지 봐야 되는 게요.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또 뭐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 자동차가 유턴하듯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이 방향을 틀 때에는 굉장히 큰 궤적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대한 민심이라는 게 부산의 그 큰 거대한 민심, 그다음에 서울의 큰 민심이라는 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한순간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고 부산에 대한 미래를 제시해서 부산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드리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상호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민심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건 거꾸로 국민한테 되게 유리한 지형 아닙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보다는 부산은 환경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이런 환경, 이런 현상 정권에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부산에 가덕도라는 큰 선물을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그게 어렵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 선거,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궐선거 원인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덕도로 막으려고 하는 게 막혀지지 않는 겁니다. 고맙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의 어떤 그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그렇게 됐고 2018년 지방선거 그랬고 이번에 총선 그랬고 이럴 때 국민들이 저한테 하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하는 게 밉다, 싫다. 근데 너희는 보면 자체가 싫다. 본질이 싫다. 그런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전 냉정히 인정하고. 행동이 싫고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소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오신 다음에 DNA를 바꾸자. 국민들은 바뀌었네? 그러면 얘기를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홍 원장님도 연구원 있으면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한 10초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 부산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산 주민들의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애들이 말로만 하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 지나면 또 이게 또 입히는 거 아니냐? 저는 부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이걸 마침 이제 우리 지원장님도 좋다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이행된다면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이행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좀 그 의구심이 해소되면 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꼭 이게 선거용이라서가 아니라요.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우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뜬금포는 뜬금포였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로 그러니까 좀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다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덕담은 시작을 하면서 두 분이 자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마무리 발언은 기회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